예, 안녕하세요. 사실과학입니다. 오늘 갑자기 하게 된 건 사실 저번 주 주말에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다고 또 안 하기에는 또 자산시장에 뭔가 변화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자료는 준비하진 않았어요. 그냥 차트 몇 개 띄워놓고 제가 계속 채팅방에서는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좀 음성으로 하는 게 좀 더 의미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최근에 자산시장 조정이 있었던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장기채를 왜 3.8에서 던졌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BTFP가 종료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게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메일로 따로 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기채 매도 사유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세 가지 중점적으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채팅방에서 찾았어요, 이제. 뭐였는지. 뿅. 쇼스로라고 하니까 나오더라고. 응, 요게 보이실라? 주식 채권에 대해서 한 달 이내 뷰를 숏으로 바꾸겠다고 채팅방에다 올렸을 때예요. 그리고 이때가 이날이 아마 이 장기채 매도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어떤 메신저를 볼 때 하나 되게 잘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어떤 한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 뷰를 돌릴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경제 유튜브를 해본 입장에서 그 뷰를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날 갑자기 솔직히 이날 되게 대뜸했잖아요. 작년 말이었네요. 12월 28일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쇼뷰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때는 뭐 굳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왜 이거를 숏으로 말씀드렸는지를 오늘 같이 동반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 부분이었어요. 제가 저 채팅을 올렸던 날이 여기였어요, 여기. 그래서 물론 그 다음에 영상 올릴 때는 제가 이게 반등이 오는 것 같은데 좀 지속적으로 하는지를 봐야겠다. 왜냐면 이게 연말에는 항상 모든 금융기관이 다 윈도우 드레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북클로징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금융시장이 소강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뭔가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요 빨간색 차트가 영래포 자금인데 보시면 이렇게 삐죽하게 튀었죠. 이거는 그 전년도에도 보시면 이렇게 삐죽하게 튄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다 뭔가 자산 건전성을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금융기관에서 한순간에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렇게 튀는 게 나오는 거고, 이때도 튀고, 그 뒤에도 RRP가 빠지는지 확인이 필요했는데, 지금 18일인데, 일단 올해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는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RRP가. 그럼 뭐가 문제냐? 제가 한 최근 영상 3개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첫 번째 페이지가 있는데 영래포 차트 하나, 그다음 두 번째 TGA 차트 하나, 그러니까 재무부의 계좌 잔고, 그다음 세 번째가 지급준비금. 요 세 개가 섞여 있는 차트를 매일 띄워놓고 오늘 영상은 다 필요 없다. 요거 차트 하나만 이해하고 가면 됩니다라고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기서 딱 나타난 거예요. 보시면 제가 그 쇼뷰로 전환했던 시기가 딱 요겁니다. 제가 요걸 보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TGA 잔고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올라갔어요. 이 RRP 쪽에서 쏟아내는 RRP가 쏟아내는 게 아니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미친 듯이 했고 그 채권을 다 업소빙한 게 요 영래포 자금 쪽에서 이걸 다 소화시켜 줬고 영래포 자금은 제가 몇 번 예시로 들었던 게 깊은 삶 옹달샘에 갇혀 있는 물인데 그 물을 연준이 아니지.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미친 듯이 높은 금리에 찍어내면서 RRP보다 1개월짜리 채권, 뭐 3개월짜리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서
그 0.1%, 0.2%의 금리를 쫓아서 나온 RRP 자금이 TGA 잔고로 우선 들어갔고, TGA 잔고가 소진되면서 이렇게 쭉 하락할 때는 좋다고. 요게 이거 다 그림이 예전에 PPT에는 제가 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RRP는 깊은 삶 옹달샘의 유동성, TGA는 저수지, 언제든 우리가 필요한 곳에다가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저수지. 그러니까 정부가 운용하는 TGA 잔고를 저수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논밭으로 흘러가는 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저수지에다 깊은 산 옹달샘에 있는 물을 저수지로 일단 땡겨오긴 했는데, 그 물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지금 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재무부가 돈을 풀 거냐 아니면 저수지에다 계속 이 물을 가둬둘 거냐를 정부가 지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제가 작년 말쯤에 그래도 시장이 계속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TGA 잔고, 그러니까 RRP에서 TGA로 넘어간 자금이 그대로 시장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급준비금도 올라가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뭐 주식 시장도 좋았던 것 같고 채권 시장도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때 5%까지 올라갔던 10년물 금리가 쭉 빠졌었죠. 3.8, 최종적으로 3.8이었는데 아무튼 4% 초반까지 내려왔던 게 요 시기입니다. 보시면 TGA 잔고를 계속해서 쌓을 때는 시장이 안 좋아요. 결국엔 TGA도 저수지처럼 유동성을 가두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풀지 않는 저수지는 또 다른, 파킹 통장처럼 유동성을 가둬두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을 방류를 한다고 치면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재작년 말에도 거의 7천억 가까이 쌓여있던 TGA 잔고가 쭉 소진이 되면서 1년 동안 쭉 빠지면서 자산 시장이 좋았죠. 작년에 나스닥이 거의 46%인가? 예, 그렇게 올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오르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던 게 제가 봤을 때는 TGA 쪽이 한 몫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RRP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변동성이 없죠. 근데 TGA 잔고를 신나게 쌓아놨었는데 여기에 쌓여있던 잔고를 쭉 풀면서 뭐 아시다시피 초과 저축의 영향도 있었지만 이렇게 재정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자산 시장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고 경기 침체가 오는 거를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는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할을 했던 TGA가 이번에는 방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수지에다가 물을 가두는 것처럼 쭉 상승을 시켰고 그래서 6월부터 좀 안 좋았다가 다시 또 방출을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작년 말에는 또 좋은 것처럼 보였고 최근에 보면은 쭉 빠지고 있던 TGA 잔고가 다시 채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뭐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TGA 잔고가 8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500억 달러인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천억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8천억 정도에서 쭉 풀면서 내려왔었고 다시 지금은 채워나가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여전히 정부가 이 TGA 잔고를 언제 푸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RRP 자금이 다 소진이 돼서 지금 보니까 오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천억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이거 빠지는 속도로 봤을 때는 3, 4월이면은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뒤에도 TGA 잔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언제 푸는지에 따라서 자산 시장의 등락이 좀 결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큰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흐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장기채를 매도했던 이유는 물론 한 3.5%까지 봤었어요. 먹으러 가려고 했던 목표치가 그냥 안정적으로 먹고 빠지는 게 3.5%를 10년물 기준으로 3.5% 보고 있었는데 그날 그날 되게 이상하게 3.8%까지 되게 빠르게 밀려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훨씬 빠르게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저는 보통 정리를 합니다. 일단 정리해요. 그러니까 속도도 되게 중요했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온 것도 한 몫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목표치가 3.5%긴 한데 생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그 목표치까지 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3.8%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서 굳이 들고 있던 연금 계좌에 있는 에이스 장기국채까지 다 매도를 쳤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 앞에 있는 거랑 같은 흐름으로 해서 제가 장기채를 매도하게 됐었고, 이 두 가지의 모든 원흉은 TJ 잔고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RRP에서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이걸 통제하고 있는 게 TGA가 있다. 껴있는데 TGA가 RRP에서 흘러나오는 자금을 가둬두고 있는 상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그냥 저는 이미 아주 침체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뭐 나중에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미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것까지 다 막 뭐 노동보고서 올려놓고선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럴 여력은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진짜 작년에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전부 다 리비전 됐어요. 그것도 90% 이상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리비전 됐습니다. 이게 안 된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사실상 뭐 헬스케어 부분이나 정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일자리들. 우리나라도 한때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이 노인분들 막 데려다가 그 화단에 뭐 이렇게 청소하게 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어거지로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가 노동보고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고용 시장도 사실상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개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너무 빨리 3.8%까지 내려가졌던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틀어막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틀어막고 있는 한 뭔가 고용 지표에서 직접적으로 경기 침체다라고 하기에는 좀 멀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기에는. 심지어 뭐야?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 QT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QT가 중단되는 게 저는 좀 많이 뒤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홍철 팀장이 말하는 거랑 저랑 엄청 큰 차이는 저는 이 TGA 잔고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금융시장에. 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이 8천억 가까이 쌓여있는 TGA 잔고, 그 다음에 고용시장에서는 미국의 재무부가 아니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고용시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TJ 잔고 때문에도 또 설령 RRP가 다 소진이 되더라도 지급준비금을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저랑 문호천 팀장이랑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문호천 팀장님은 지금 일단 하루짜리 금리가 튀는 게 두 번 나타났어요. 작년 11월에 한 번 나타나고 작년 말에 한 번 나타나고, 작년 말에 나타난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연말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금융자금이 다 부클로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자금을 조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초단기 금리가 뛰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내년으로 넘어갔는데도 혹시라도 그런 현상이 한 번 더 나타나면 그건 진짜다. 진짜 단기 자금 시장에서 뭔가 돈이 부족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1월로 접어들어 가지고 뭐 그렇게 단기 시장에서의 금리가 튀는 부분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나타나면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지만 아직까진 문호재 팀장이 말하는 그 부분은 저는 전혀 솔직히 전혀 공감되진 않아요. 공감?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 단기 국채를 그러니까 순 발행량이 단기 국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단기채를 들고선 돈을 빌리러 가야 되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자금이, 그러니까 금리를 더 높게 줘야 된다. 그 담보로 사용해야 되는 단기물이 적기 때문에
뭐 유동성이 말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걸 왜 동의하지 않는지는 BTFP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제가 그 PPT를 못 찾아가지고 이게 동영상이 제가 최근 거 동영상 다 닫았었는데 하나 열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 PPT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PPT 대신에 이게 10월 달에 나왔던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 형님 이거 보여요? 이 화면 보여요? 아, 오케이.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이때 되게 컸었죠. 거의 5% 가까이 올라갔었고 하루에 15bp 가까이 움직이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왜 이러한 변동성이 생기는지 저의 논리를 로직을 말씀드렸었고 이때 이거 언급해도 되나? 예, 아무튼 그 장기국채 요때 한번 되게 이슈가 됐던 분이 있죠. 그분은 허구한 날 턴 프리미엄 얘기를 했다고. 뭐 이유도 없어. 그냥 오르면은 사실 갖다 붙이기 좋은 게 그냥 턴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턴 프리미엄이 제가 봤을 때는 턴 프리미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이고, 응? 그때 헤지 펀드가 하던 트레이딩이 요거였어요. 국채 현물 매수, 국채 선물 매도. 아, 근데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때 기관이 국채 현물을 매수했더니 그 마 선생은 또 나와가지고 금융기관이 현물 국채 엄청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 개인분들이 사실 이 국채 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면서 투자를 하면은 그런 뭐 전문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그 사람은 본인이 자산운용하는 그 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진짜 진실되고 뭐 그런 뭐야 그런 양질의 정보보다는 본인의 주장을 강화해야 되고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논지를 강화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완전 손절하게 된 계기였는데 그때 이것도 하나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했던 헤지펀드의 역할이 국채 현물은 매수하고 선물은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이 스프레드를 먹으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무위험 거래를 통한 예, 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또 했던 말이 금융기관이 무슨 뭐 국채를 현물을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매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그분이 정말 모르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알면서 했을 거예요. 이런 포지션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금융기관이 매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났고 사실상 국채 선물 매도도 같이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두 개를 예, 스프레드만 먹으러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요렇게 두 개를 동시에 매수한 다음에 석 달이 지나면 어차피 내가 국채 선물을 매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이 매수했던 현물은 고스란히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3개월 뒤에 이 매도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 들고 있던 현물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10월 달에 나타났던 거고 제가 그때 요 설명 드리면서 이게 무위험 거래로 뭐 0점 몇 프로씩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0점 몇 프로밖에 안 되지만 요거를 뻥튀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용했던 게 요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 있어. BTFP를 이용하는 것 같다. 보시면 BTFP가 그 3월 달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유동성 뭔가 문제가 생겼던 그때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차입금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요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아주 작은 0. 몇 프로짜리 이 무위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요 거래를 레버리지를 튀기는 용도로 BTFP를 사용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 제가 그래서 그때도 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저는 일단 BTFP는 종료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90% 이상, 90% 이상 종료될 걸로 보고 있어요. 아까도 채팅방에서 누가 말씀해 주셨었는데, 뭐 종료보다는 조금 헤어컷을 늘린다, 그러니까 헤어컷을 뭐 퍼센트를 생기게 한다던가, 지금은 0%인데 액면가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헤어컷을 조금 뭐 10%라도 20%라도 맥시멈 어느 정도 잡아주는 걸로 한다던가, 아니면 BTFP의 뭔가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뭔가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우회적으로 좀 BTFP를 억제할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그 말도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한데, 당장에는 그 많은 예, 채권들이 그 헤어컷이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은, 듀레이션이 엄청 긴 30년물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이랑 액면가랑 스프레드가 어마어마하게 4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만 벌써 작년이랑 재작년에 금리가 되게 빠르게 상승했잖아요. 장기채 같은 경우에도 1%에서 지금 4%까지 너무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장기채들이 지금 그 시장 거래 가격이랑 실질 액면가랑 이 스프레드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 듀레이션에 따라서 뭐 누구는 40% 벌어져 있고 누구는 30% 벌어져 있고 20% 벌어져 있고 막 반토막 난 놈도 있을 거고 막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서 막 이렇게 규제를 어디다가는 어떻게 매기고 뭐 이런 거를 책정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차라리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예. 그거를 하나하나 걸러내기가 어렵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지금 BTFP의 금리가 그냥 BTFP 띄고 레이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엑셀 파일 찾을 수 있어요. 구글에다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보시면 3월 18일 BTFP 금리가 4.85예요. 근데 보세요. 더 올라온 거죠, 이거. 이게 지금 1개월짜리 금리인데 보시면 5.4%예요. 5.4%. BTFP 금리 얼마? 4.8%. 1개월 금리가 5.4%. 보시면 벌써 0.5%포인트를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무위험 이자 차익 생기는 걸로 요즘에 BTFP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예,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아까도 보시면 최근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BTFP가. 보시면은 올해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솟구치고 있는데, 이거 다 그냥 이 차익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개월 넣어놓으면 5.4%, BTFP 대출이 4.85%. 그냥 이 차익 먹으러 가는 거를,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눈먼 돈이기 때문에 그냥 꽁돈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연준도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거를 지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BTFP가 종료될 걸로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정도인 것 같고, 근데 아까 이 영상은 꼭 이해를 하세요. 이거는. 이 스프레드 거래하는 거는.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다시 한번 영상 꼭 한번 보세요. 뭐 짧으니까. 예, 요렇게 스프레드 거래를 하고, 요게 0. 몇 프로로 되게 적지만, 레버리지를 쓴다. 보고 있어. 예, 요렇게 레버리지를 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쓰느냐. 제가 그때도 BTFP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BTFP는 양적 완화가 아니다 라고 영상을 올렸었고, 그 뒤에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BTFP는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게 헤어컷이 0이다. 액면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엄청 크다. 그걸 내가 간과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예, 그 이실직고를 한번 했었고, 그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QT처럼, 그러니까 Q2처럼 된 부분이 있어요. BTFP가 분명히 유동성을 공급한 게 있어요. 해서 이 BTFP를 통해서 만약에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하면 그 헤어컷이 0이라는 거를, 저 영상에도 보면은 헤어컷이 0이면은 어떻게 레버리지 튀길 수 있는지 로직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만약에 BTFP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액면가는 100억인데 듀레이션이 30년물. 이거 최근에 2년 동안 박살났다고 치고, 그럼 듀레이션 28년이라고 치고, 요게 지금 시장가가 뭐 한 50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금리 1점 몇 프로에 발행됐던 30년물이 2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요. 시장 거래가가. 근데 어차피 헤어컷이 0이야. 저 같으면 50억으로 시장에서 이 국채를 사요. 30년물을 사서 BTFP에 들고 가. 그럼 얘를 100억으로 인정을 해줘. 그럼 대출을 받아 이제. 대출 100억. 그럼 나는 처음에 인풋으로 넣었던 돈이, 내가 현재 보유했던 돈이 50억인데 이 50억으로 이 장기국채. 왜 장기국채를 사냐면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최근에 이 국채 가격이 박살났을 확률이 아니라, 그냥 가격이 많이 박살나죠. 장기채 위주로. 아무래도 듀레이션이 길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 상승이 있었고, 요 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최대한 듀레이션이 긴 놈을 사야 됐고, 하필이면 우리가 딱 그 긴 놈을 지금 들고 있었죠. 그래서 요 최대한 시장 거래액이랑 액면가랑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 듀레이션 긴 놈을 사서 대출을 받으면, 내 돈은 100억이었는데 내 돈은 50억이었는데 갑자기 100억으로 뻥튀기가 됩니다. 근데 요 과정 중에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누군가가 30년물을 현물을 매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시장 개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요렇게 BTFP를 이용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하던 행위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장기채를 현물 매수를 하고 있었다고요. 왜냐면 담보로 맡기려고. BTFP에다가 액면가랑 이 시장 거래가랑 최대한 스프레드가 벌어진 놈으로 담보를 맡기고 이렇게 레버리지를 튀기려고 시장에는 어떤 교란이 있었냐면 현물을 매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거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제 100억 됐죠. 다음에 다시 또 이거 사러 가. 이제 2장 살 수 있죠. 그럼 이거 100억 또 BTFP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200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한니발 그리고 유아한테
얼마 나온다고? 그럼 요 과정 중에서 다시 한번 10년물을 두 번 매수하는 거예요. 두 번이 아니지. 이번에는 두 개를 매수하는데 요 앞에 매수했던 거랑 돼서 세 개가 매수된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 돈은 처음에 50억이었는데 한 번 돌리니까 100억, 또 한 번 돌리니까 200억이 되고 요렇게 레버리지를 튀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BTFP에서 액면가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헤어컷이 0%이기 때문에 요렇게 레버리지를 튀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BTFP가 만약에 종료된다고 하면 요렇게 어마어마하게 레버리지가 막 감겨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감겼던 게 풀리는 순간이 오겠죠. 이거 다 풀어야 돼, 이제. 내가 대출했던 거 다 풀어야 된다고. 그럼 나는 돈을 갖고 내가 담보로 맡겼던 장기국채를 들고 나오겠죠. 그럼 그거 뭐 들고 나서 뭐 할 거야? 시장에 팔아야지. 지금 이 어마어마한 BTFP가 1,500억 정도 나가고 있죠, 지금. 벌써. 응. 요거 이게 여기 다 솟구친 이게 제가 봤을 땐 다 레버리지용이에요. 요거는 저 무위험 차익을 스프레드를 먹기 위해서 사용된 레버리지에 사용된 금액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호로록 말려 들어간다? 그럼 요때 사용된 장기 국채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저는 자산 시장에서 되게 안 좋게 뭔가 예, 큰 포인트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저도 제가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BTFP 종료에 대한 언급이 시장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그 전부터 장기국채가 시장에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막 인플레도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4.1%까지 올라간 게 저는 조금 더 충분히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4.5%까지 보고선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요게 하필이면 그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BTFP 종료할 거라는 말을 생각보다 빨리 해가지고 조금 전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냥 들고 있던 거를 다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매입하려고 했던 거를 다시 던졌죠. 2천만 원 정도 다시 매입했었는데 그대로 다시 시장에 던진 이유가 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예, 됐습니다. 그 부의장이 말했던 부분. 그래서 저는 요게 언와인딩 될 때 시장에 쏟아질 장기 국채들이 다시 장기 금리의 상승을 이끌 거고 장기 금리의 상승이 뭔가 주식 시장에 예,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투자 포인트로 삼아서 3월에 만약에 다시 한번 그렇게 금리가 높게 올라가 준다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2월에 들어서 2월 중순쯤부터 인버스를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3월에는 홍콩 증시에 녹인 들어가는 부분 그 아시죠? ELS 예, 박살나는 거. 그게 만기에 도래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청산이 이렇게 후루룩 될 거예요. 뭐 그냥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예, 뭐 저는 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이 밀릴 거고 그때 예, 먹으러 들어가면은 그때도 한번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제가 제 친구들 만나보면은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맨날 그거 물어봐요. 거기 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거 이해하고 있는 거냐고. 이거 나만 모르는 거냐고. 근데 요즘 보면은 다 몰라.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다 몰라. 내가 그러면 RRP가 어쩌고 뭐 TGA가 어쩌고 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에 뭐 전혀 예,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최근에 원화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오로지 그 북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대만.
전쟁 이슈랑. 뭐 아시다시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 대만 전쟁은 99.9%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에 따라서 뭐 누가 시뮬레이션 했더라고요. 대만이 첫 번째로 제일 경제 타격 입을 거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다. 그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안 좋을 수도,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외신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오늘은 그래도 선물 좀 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만 찾고 있어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도 포지션이랑 현물을 같이 매수하는 거는 그냥 3월 만기에 도래했을 때 둘 다 그냥 청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을 매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현물 매수랑 선물 매수가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외국인이 현물은 매수가 있는데 선물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 그거는 사실상 뭔가 현물을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와, 외국인들이 사니까 저게 좋아서 사는 거겠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물 매도 포지션이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해당 BTFP 1,470억 달러가 장기채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그리고 장기채 금리 발작 시 재무부 TJ를 이용한 긴급 차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양이 적어 보이죠? 1,400억 달러라고 하니까 적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보통 장기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그러니까 수요자의 특성 자체가 만기까지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령 연기금, 보험, 각국 중앙은행. 그래서 시장에 그렇게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1,400억이나 시장에서 뭔가 흡출이 된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다 장기채는 아니겠죠. 왜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만약에 이 1,470억 달러가 전부 다 30년물로 가정을 해볼게요. 30년물로 다 담보를 맡겨놓은 상황이었어. 그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만큼 매수했던 거는 7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었겠죠. 700억에 장기채를 매수해서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던 거를 액면가 더블로 인정을 받아서 1,500억을 뭐 BTFP 대출을 받았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레드가 벌어진 놈들을 이 담보로 맡겼을 거기 때문에 이 1,500억 달러가 갑자기 시장에 장기채로 와락 쏟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훨씬 적기야 하겠지만 시장 가격으로 했을 때는 문제는 속도다. 너무 단기간에 이러한 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장기금리뿐만이 아니라 단기금리 쪽도 충분히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장기채 금리가 발작할 경우에 재무부가 TGA를 이용해서 뭐 긴급 차입 가능성이 있는지, 요거는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는 사실 속마음을 말씀드려보면 재무부 TGA를 이용한 긴급 차입 가능성, 요 말 표현 자체가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TGA에 있는 금액은 재무부의 돈이잖아요. 여기 장기채라는 거는 재무부가 누군가한테 빌렸던 돈인 거고. 그러니까 돈을 갚는다는 표현을 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장기채를 산다?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던 거 돈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하신 건가? 그럼 마치 바이백처럼 되는 건데. 예, 그런 식의 그거는 좀 어려워요. 오히려 뭐 장기채 발행을 줄인다던가 하는 그런 액션은 취할 수 있겠죠. 근데 TG에 있는 자금을 바이백처럼, 바이백을 그렇게 갑자기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바이백은 사실상 양적 완화처럼 작용될 수 있어요. 액면가 그대로 갚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거기 적혀 있잖아요. 내가 2050년까지 뭐 100억 달러를 빌리겠습니다. 라고 써줬던 건데, 그거
2050년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갚아줄게. 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50억짜리를 액면가인 100억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시장에 50억짜리를 내가 갑자기 액면가 100억으로 갚아준다? 재무부가? 그런 바이백은 말도 안 되는 바이백이에요. 그럼 바이백이 아니라 그냥 돈을 찍어서 그냥 그럼 너도 나도 장기채를 사지. 장기채 50억에 사가지고 재무부가 100억에 사준다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 논리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부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좀 어렵고 혹시라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국채 발행하는 것 쪽에서 좀 단기채를 좀 늘리고 장기채를 줄여가지고 공급량 자체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금리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에는 FOMC 금리 결정까지 주요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네요. 만약 주식 숏으로 진입하신다면 국장과 미장 중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국장은 지금 충분히 많이 빠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빠지기 전에 샀어야 된다고. 빠지고 난 다음에는 끝난 거야, 끝난 거. 이미 끝났어. 지금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설령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입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 인버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뭔가 한쪽 방향으로 쫙 지금 11월 음봉인가 그렇죠. 그럼 거의 뭐 2주 넘게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하락을 했던 건데 이제 와가지고 인버스를 산다? 이건 좀 그렇고 TGA 잔고가 만약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저는 주식쇼도 괜찮을 것 같은데 2월 가서 해보자. 2월 가서 생각하자. 일단은 좀 스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저렇게 미친 듯이 뛰어 있고 그러니까 인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빠졌고 금리도 1350원 가까이까지 갔는데 이렇게 원화가 평가절하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원화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원화는 FX 시장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보통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 보고 차라리 저점 매수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빠잉!